오늘 밤은 주무시면 안 돼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간병인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옆 침대 할머니가 휠체어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뜬 채로요. 그 할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 나 다음은 당신이야. 74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공포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한다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주무시면 안 돼요. 낙 간병인 지수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28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보통 간병인들처럼 큰 소리로 반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게 존댓말을 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요.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오늘 밤 깨어 계셔야 해요. 지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지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밤 10시쯤 됐을까요? 옆 침대의 박할머니가 잠옷 차림 그대로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휠체어에 태워진 할머니는 눈을 뜬 채였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밤 간호사가 무심하게 답했어요. 요양병동으로 전환됐어요. 박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전하는 경고였습니다. 나 다음은 당신이야.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공포였어요. 이건 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한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결정되고 있다는 공포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릅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어요. 복도를 지나는 모든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순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동안 분식집을 했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문 닫는 삶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맛있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았어요. 2년 전 무릎이 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미뤘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넘어졌고 결국 수술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와. 딸 은지가 말했어요. 경기도 어느 신도시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제 집은 과천에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파트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부부에게 전세를 줬지만요. 엄마, 여기 재활원이 좋대요. 물리치료 받으면서 회복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가시면 되잖아요. 사위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늘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뭔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장모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활원 겸 요양원 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댁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대기한다는 걸까요?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무릎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말했어요. 금방 퇴원하시겠어요. 하지만 퇴원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병문안을 왔어요. 사위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은 학원 간다고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엄마, 그 집 말인데.
은지가 병문안 왔을 때였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어요. 손주들은 역시 학원 간다고 안 왔습니다. 집? 과천 아파트요. 지금 전세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우리가 좀 쓰면 안 될까요? 쓴다니?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애들 키우려니까 지금 집이 너무 좁아요. 그 집 전세 만기되면 우리가 들어가면 어때요? 어차피 엄마는 혼자 사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모님,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요양병원으로 전환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나와요. 나라에서 비용 처리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장모님한테 나쁠 거 없어요. 난 요양병원 갈 정도로 안 아픈데. 제가 말했습니다. 사위가 웃었어요. 지금은요. 근데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나이 드시면 언제든 악화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미리 준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떡볶이 끓여서 모은 돈, 제 이름으로 된 집, 그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영수님 보호자분 연락처 확인 좀 할게요. 왜요? 서류 작업이 있어서요. 무슨 서류인지 물어봤지만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물리치료 시간이 아닌데도요.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요? 옆 침대에 계셨던 박 할머니요. 요양병동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가족이 강제로 뺐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수가 주위를 살피더니 더 작게 속삭였어요. 여기 있는 분들 재활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가족이 서류 내면 그냥 보내요. 본인한테 안 물어봐요. 요양 3등급만 나오면 바로 장기 입소 가능하거든요. 그럼 나도. 네. 어머니도 서류가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따님이 어제 오셔서 원장님이랑 오래 얘기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위가 그런 말을 한 거구나. 근데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걷잖아요. 요양 3등급 나오려면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뭐요? 오늘 밤에 상태 악화됐다고 기록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서류가 통과되니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상태를 조작하려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깨어 계셔야 해요. 본인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지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이랑 연금 이름이 어머니예요. 아무도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직접 말해야 해요. 그날 오후 저는 지수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요. 걸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연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잠깐 멈춰 섰어요. 제 할머니도 이렇게 당했거든요. 3년 전에요. 삼촌이 할머니 집 팔려고 요양원에 보냈어요. 할머니는 멀쩡하셨는데 거기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았죠.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가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우셨대요. 그래서 간병인이 된 거예요? 네.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제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앱을 켰습니다. 이거 계속 켜놓으세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녹음되게요. 알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진 채로요. 밤 2시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2명의 간호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끌고요. 정영수님 보호자분이랑 얘기 끝났죠? 지금 이동하실게요. 저는 자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병동으로 전환 결정 나셨어요. 내가 결정한 적 없는데요. 보호자분이 결정하셨어요. 저는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난 안 가요. 내가 직접 얘기 듣고 결정할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다고. 내 상태를 내가 모르겠어요? 난 걸을 수 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간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내 집이랑 연금이랑 내 이름이에요. 내가 멀쩡한데 누가 대신 결정해요? 그때 지수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각성 상태세요. 지금 이동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영수님 본인이 거부 의사 밝히셨습니다. 강제 이동 불가합니다. 간호사들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제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딸과 사위가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동 거부했어? 은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제 오후 사위가 원장실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지수가 몰래 녹음해 준 거였습니다. 장모님 요양 3등급 서류 진행 중이시죠?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사위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상태 악화 기록만 있으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원장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위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저는 또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틀 전 은지가 사위와 나눈 전화 통화였어요. 엄마한테 직접 말하면 또 울고 버티잖아. 그냥 서류 넣고 옮기는 게 나아.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서 그랬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서 살아있는 엄마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나 살아있어.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사인도 내가 해. 너희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어. 시설 측에서 원장과 사무국장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거부 의사 밝히셨으니 강제 이동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분들 서류도 무효 처리됩니다. 사위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과천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으로요. 은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위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뒤에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들 때문에라도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 엄마 집도 엄마 거고 엄마 인생도 엄마 거야.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늙어도요, 자는 척만 안 하면 돼요. 저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깨어 있으면 내 걸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권리는 졸면 뺏긴다는 거. 그날 밤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을 지켰어요. 지수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지킨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배운 것이 있었어요.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 참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요. 그날 간병 아가씨가 주무시면 안 돼요 했던 말, 사실은 이렇게 들렸어요. 어머니, 권리는 졸면 뺏겨요. 늙었다고 무시당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당해도 깨어있으면 됩니다. 눈 뜨고 말하면 됩니다. 내 집, 내 돈, 내 인생. 그 앞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계셔야 합니다.